이번 154회 역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전임 지도자, 20세 이하 대표팀 총감독,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해설계 국가대표 오솔길 해설위원과 함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5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54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둘이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이현섭 기자가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예, 이유는? 특집이 가장 영향이 크고요. 네. 예, 그리고 NHL 분량이 준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최근에 뭐 드래프트도 있었고 시상식도 있었고요. 예, 시상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뉴스거리가 쌓였는데 이거를 한 주에 다 풀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눠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계약 소식들이 막 쏟아지고 쏟아져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죠. 트레이드도 있고. 근데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드래프트와 함께 다음 회에 한 대 모아서 이현섭 기자 특집으로 한번 꾸며볼까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NHL 팬분들에게는 약간 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겠고 특별한 분이 또 오늘 이미 와 계십니다. 앞서 오프닝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댓글 먼저 봅니다. 페이스북 남은김님 역시 페이스북에 오셨어요. 코발축 LA 도착! 아마 돌아오는 회에서 언급 안 하실 리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지 팬들 분위기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 같네요. 긴 한 시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해보다 진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네요. 긴 여름 지나 어서 가을이 오기를 벌써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코발축 LA 계약 소식이 큰 뉴스로 며칠 전에 떴는데 2012년에 코발추크 선수가 뉴저지 시절에 그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패배를 안겼던 팀이 또 LA이기도 합니다. 묘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보다는 나무킴님이 더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시는 건 현지 팬분들인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가 더 LA 팬으로서 그렇죠. 일단 이현섭 기자는 그 본인의 뉴트럴 존이라는 페이스북에 이런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많은 팀들이 오퍼가 있었는데 LA를 선택한 게 흥미롭다. 이런 얘기했었고 LA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실패를 공격 옵션의 다양화 실패라고 인지한 것 같다. 또 코발추크가 뭐 35세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KHL에서 여전히 기량을 보여줬고 예전에 야로미르 야그르처럼 KHL에서 NHL로 복귀를 해도 잘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히 또 얘기를 나눠보죠.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SY더맨님 그 포스베리는 너무 못하더군요. 크크. 스웨덴이 하키 강국이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하는 듯합니다. 크크크. 이거는 램클라스님 지난주에 축구 스웨덴 팀의 포스베리 언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SY더맨님 이거 박힘찬 PD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다음엔 꼭 아는 척 하겠습니다. 크크크. 3차 리그, 고교리그 시간 되면 보러 갈 작정입니다. 경기를 뛰던 친구들 중 누굴 아시아리그나 대표팀 경기에서 보게 될지 예측해보는 재미가 있네요. 하하.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경기 수가 적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선수들도 경기에 굶주린 마냥 정말 진지하게 뛰는 것 같았네요. 링크장이 더 생겨서 어릴 때부터 많은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5,000캐시를 지난 153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경기 수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SY더맨님 댓글이 또 있는데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크로스비와 오베치킨의 관계는 축구 메시와 호날두 관계랑 비슷하다 봤습니다. 크로스비에 크게 튀려고 하진 않지만 할 거 다 하는 이미지. 메시랑 비슷하다고 봤고 오베치킨하고 호날두는 뭐랄까요? 나서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비슷하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크로스비 메시가 오베치킨 호날두보다 더 높게 평가받기도 했고 업적도 더 많았죠. 하지만 올해는 오베치킨이 처음으로 스탠리컵 들어올린 데 이어서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3연패 기여하고 월드컵에서도 골 폭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크로스비는 플레이오프에서 뼈아픈 아픔을 맛봤고 메시도 월드컵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네요 하셨어요. 피프트 비틀즈님도 요 SY더맨님 댓글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셨대요.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저도 사실 메시나 크로스비가 더 영양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팀이라는 울타리가 비슷해지면 오히려 오비랑 호날두가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하키랑 축구 모두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들의 평행 이론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세계 최고의 라이벌
이들의 대결을 지금 직접 본 세대라서 좋네요 하셨어요. 메시가 오늘 한 건 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렇죠. 아르헨티나 16강 갔습니다. 멱살 잡고 끌어올렸죠. 네. 네. 그래요. 요런 또 재미난 관계 무릎을 탁 치는 분들도 있고요. 재밌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크론발드님 댓글 볼까요? 월드컵에서 리드하는 팀 선수들이 침대 축구하는 장면 보니까 스탠리컵 마지막 경기에서 얼굴에 퍽 날라왔는데 무덤덤하던 오비 모습이 계속 떠오르네요. 하키 쪽에서는 너무 남자다움을 강조해서 탈이라면 축구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 같기도 하고 여담이지만 아이슬란드를 응원하고 계시대요. EPL 에버튼 팬이시고 우리나라 힘들지만 16강 기원합니다. SY더맨님도 아이슬란드 바이킹 클럽이라 불리는 응원이 정말 멋지더군요 하셨어요. 아이슬란드가 오늘 또 크로아티아전 패배하면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박수를 받는 그런 패배를 기록한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피프스 비틀즈님, 요 댓글이 저는 이번 주 댓글 중에 가장 탁 들어오더군요. 가장 길었습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팟빵에 들어와서 신규 에피소드 있는 거 보고 그냥 플레이 버튼을 들었더니 경품 당첨 결과 발표라는 심쿵한 소식이 나는 당첨자가 되었을까? 상품은 뭘까? 하는 기대감에 듣는데 롤러코스터를 한번 제대로 탔네요. 흐흐흐. 당첨 소식은 너무나 기쁜데 이현섭 기자님 말씀대로 제게 킹즈 그것도 나으리 셔츠라니 샤크스 팬이신데 LA 킹스의 드류 다우리 선수의 티셔츠를 선물로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이건 마치 바르셀로나 팬에게 레알 피구 셔츠나 두산 팬에게 박용택 유니폼 이른바 남가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북가주에서는 LA 연고팀에 대한 경쟁심이 너무 심해서요. 자이언츠, 다저스, 또 워리어스, 레이커스, 49너스, 램즈, 샥스, 럭스, 킹스 빛 LA 하셨네요. 한국 사는 사람이 미국 지역 감정에 부안해동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엔 듣고 너무 놀라셨대요. 언젠가 다우리가 샤크에 오게 되라는 온더 스포츠의 계시로 알고 부적겸해서 잘 보관하겠습니다. 마무리가 그래도 훈훈하네요.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이런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또 큰 반응이어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또 모르죠. 다우리가 샤크스에 와서 그렇죠. 우승에 기여할지. 네.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 선수가 LG 트윈스에 와서 이렇게 잘할 줄 알았습니까? 네. 좋게 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계속 댓글 이어지는데요. 김정민 팀장님의 이야기에서 아이스하키에 대한 애정, 특히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한국 아이스하키에 대한 뜨거운 조언은 하알못 팬인 제가 감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아이스하키가 재밌다는 건 올림픽 때문에 조금 더 알려졌지만 아이스하키장에 가면 재밌을까라는 부분은 적어도 리그 각 팀에서 또는 국내 세 팀이 연합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때 모 국내 팀의 시즌권을 보유하던 시절 경기장 내 관련 상품 부스에 갔더니 당시에는 현금 결제만 돼서 그 큰 돈을 경기장 밖 편의점의 현금 인출기에서 수수료 포함 인출로 샀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이미 야구, 축구, 농구, 기타 프로스포츠를 통해서 팬들은 이미 지름신이 내린 상황인데 정작 경기 빼고 뭔가 즐기기엔 경기장 인프라 등 제약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물론 본 상품인 경기 수준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건 당장 내일 고쳐질 것도 아니고 국가, 협회 차원의 일이라면 이런 팬과의 접점 부분은 팀 리그에서 좀 더 분발이 필요한 듯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많이 공감이 되는 얘기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플라이카미님, 지난주에 1등 당첨자분이시죠. 여러모로 온더스포츠와 인연이 많네요. 이벤트 할 때 당첨도 많이 되고 비하인드넷의 게스트로도 나오고요. 100회 특집 출연도 하셨었죠. 앞으로도 비하인드넷과 한국 아이스하키 많이 좋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어요 하셨어요. NHL도 신인 드래프트가 다 끝났는데 이번 화에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회에 자세하게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장마와 무더위 끝나가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겠죠. 다음 시즌 NHL과 아시아리그 개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 표해 주셨습니다. NHL은 이미 시즌 일정이 나왔어요. 정규리그 일정. 아시아리그도 곧 개막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댓글 봅니다. THER님 감사합니다. 제게도 이런 행운이 당첨자분이신가 봐요. 이 아이디는 저는 처음 보는데 아마 이제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또 다른 행운이 있을 거고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CHAR님, 차르님, 1라운드 드래프트 끝났네요. 헵스의 코카니에미 픽은 이미 전부터 말이 많아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애리조나와 뉴욕의 선택이 굉장히 의외라고 하셨어요. 그 덕으로 디트로이트 아일랜더스가 많은 이득을 취한 것 같네요. 정말 의외의 픽이 많이 나온 드래프트여서 그런지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네요.
예. 그렇죠. 디트로이트 아일랜더스 바로 앞순위에서 일단 애리조나랑 뉴욕이 다른 선택을 하는 바람에 뒷순위 팀들에게도 영향이 좀 갔습니다. 요 드래프트 얘기 다음 주에도 역시 준비를 할 거고요. 문백님 댓글 있습니다. 그냥 우승팀 맞추기만 해도 재미있는데 경품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는 입장은 또 그러하니 쟤도 이번에 뉴욕 가면 레어템은 아니더라도 점점점 후원 후원 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무튼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말미에 구조와 시스템의 혁신이 가장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현상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역시 미래와 유소년에 대한 투자와 변화가 당장의 결과는 보장 못해도 분명 아이스하키의 건강하고 탄탄한 기반이 될 테니까요. 오늘 마침 월드컵도 2패한 뒤 해설위원들이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대로면 4년 뒤도 똑같다고 하셨어요. 짧은 사견이지만 국내 구기 종목의 유소년 체계가 학원 엘리트 체육에만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키도 이미 학교가 아니더라도 유소년 클럽들이 많이 있고 또 더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짧은 사견입니다. 그나저나 코발츠크 선수 LA 갔네요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역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백님. 바이킹님이 같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코발츠크 얘기 연결인 것 같죠? 킹스가 헵스에게 패치오리티 딜을 제시했다는데 패치오리티가 거절했다고 하네요. 에이전트도 바꾸고 코발축 갔으니 두 명의 골잡이는 이제 확률이 좀 낮아지겠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바이킹님 댓글이 또 있는데요. NHL 드래프트 전날 NBA 드래프트도 있어서 네이버 기사로 많이 올라왔는데 NHL 기사는 코발축 얘기밖에 없네요. 유유. 그러게요. 국내에 뜬 기사로는 코발축 NHL 왔다라는 기사만 저도 봤습니다. 뭐 드래프트 라스무스 달린 1순위 됐다 이런 기사는 없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상위 6픽의 출신국이 모두 다르더군요. 맞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다양합니다. 7라운드에선 캐나다 국적이지만 자메이카 태생 드래프티가 있었고요. 아직 눈이 번쩍 떠질 대형 트레이드는 없지만 셀캡 인상으로 재계약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코발축, 존 칼슨, ILS 루 라보리로 단장 얘기까지 타바레스 이런 제시를 했다.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트레이드나 계약 소식들이 궁금해집니다. 대박의 행운은 누가 가져갈지, 어느 구단이 과감히 지를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한국 더워졌다죠. 더위 잘 보내시고 잘 들었습니다. 게스트 포함해서 참 선물 고맙습니다. 아마 못 맞춘 사람에게도 상품 주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지 않나 싶네요. 틀려도 내년에 부담 없이 또 찍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많이 나눠드리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지면 근데 또 틀리신 분들한테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네. 더 얻어와야죠. 네. 사오든가. 항상 사비를 들여서라도 네. 더 많이 나눠드릴 수 있게끔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속 참여 부탁드릴게요. 알로이츠님 댓글이 오늘 마지막 댓글이네요. 오랜만에 글 남겨드립니다. 방송은 잘 듣는데 그냥 바빠서 드래프트, 갈채약 트레이드, 타바레즈 영입 등 전혀 동떨어지게 진행된 듯합니다. 몬트리올 팬의 입장이 또 이러시군요.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윙으로서 갈채약이 마음에 안 든다면 드래프트에서 카척이나 자디나를 지명했으면 되는데 스탯이 떨어지는 도미를 영입했습니다. 그런 윙 자원을 뒤로하고 뽑은 센터 코카니엠이 18세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지만 유망주 랭킹도 유럽에서 8위권이던데 3번에서 바로 뽑다니 캡 비워서 타바레즈 영입한다는 루머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안제 코피탈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내년 직전감이란 평가를 받긴 하지만 아쉬우시대요. 개인적으로 퀘벡 출신의 어린 시절에 좋은 평가를 받던 조셉 벨로노가 저 아예까지 내려갔으면 2라운드 넉 장이나 있는데 픽 묶어서 멜로노 뽑고 3번에선 카척이나 자디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11명 중에서 7명을 센터를 뽑았나 보죠. 몬트리올이. 좀 덜 뽑고 1라운드 2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한국 하키 팬 중 노아 돕슨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제 바람대로 아일랜더스의 돕슨이 지명받아 기분이 좋네요. 마킹을 돕슨으로 할까 합니다. 몬트리올 오면 숙소도 찾아가 보려 합니다. 2년 전 뽑은 매테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신인이었는데 좋은 재능으로 판명 났듯 헵스가 지명한 많은 선수들이 꽃을 피우길. 특히나 푸엘링, 고카니에미 그리고 몇 명 더 향후 최강 센터라인을 구축하는 팀이 되셨으면 하네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이 선택에 대해서 아쉬움과 또 기대감과 여러 가지의 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회 드래프트, 트레이드, 계약 소식들 또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함께 또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또 후원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아직 그 주소 안 남기신 분들, 다 전달이 안 된 분들이 있나요? 예, 아직 한 반 정도만 보내주셨고요. 예. 예전에 이제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상품을 받아 가셨던 분들도 혹시 뭐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더 예,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예, 힘차 온더스포츠.co.kr 이쪽 메일로 본인 예, 연락처와 성함,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예, 한 반분 절반 정도 아직 예, 안 보내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카미님, RTYPER님, 플라이카미님하고 알타이퍼님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예, 가장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누가 계시려나? 나머지 뭐 피넛14님, 가로폴로님, 하리모토님, 크롬발드님, 문어사냥꾼님, 램클라스님,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안경난로님, 바이킹님, 문백님, K마린스님까지 듣고 계시다면 himchan@온더스포츠.co.kr 힘찬 온더스포츠.co.kr로 이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은 일단 확인이 됐고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그 공지사항으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54회 댓글 또 가벼운 안내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5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이렇게 비시즌 동안에 많은 게스트분들을 좀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중에 한 편으로 장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소개를 드리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전임 지도자, 현재 20세 이하 대표팀 총감독을 맡고 계시고요. 또 SBS와 한라TV에서 명해설위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솔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비하인드넷 청취자 여러분께 첫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하인드넷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고 이제야 불려줘서 참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 하여튼 그 오늘 아주 즐겁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송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네, 오늘 오셨는데 프린트를 해오셨어요. 또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이렇게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오신 게스트분이 그동안 없었는데. 없었거든요. 김정민 팀장님 죄송해요. 별로 이렇게 준비 안 하셨거든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갖고 머릿속에 많은 걸 담아두질 못해요. 네. 사실은 위원님을 진작에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스케줄도 좀 안 맞는 거 있었고 큰 이벤트들도 많았고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모시게 됐는데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첫 출연하는 소감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프로그램 같아요. 아이스하키 그 아까 뭐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일한 또 이 전문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즐겨 듣고 있고 애청자의 한 사람이고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서 네, 저희 이 아이스하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단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을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평소에 자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주변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이거 재밌다고 주변 분들에게 뭐 추천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NHL 소식도 이제 그 보면 아주 자세히 잘 알 수도 있고 국내 뭐 고교 리그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리그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 접할 수 있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있고. 네. 박용영 캐스터한테도 제가 얘기해서 이거 듣고 꼭 이제 그 아시아 리그나 아니면 국내 하키들 보면 충분히 이제
그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보고 좀 공부 좀 많이 하라고 그랬죠. 아, 제가 그 앞서 전에 들었던 그 지인이 바로 한라 TV 같이 중계하시는 박영현 캐스터였습니다. 아, 지금 이거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동안 그 들으셨던 비하인드넷 방송 회차 중에서 뭐 특별히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회차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들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 김정민 팀장이 여기 나와서 아, 들으셨군요. 두 번 나왔죠. 네네. 네, 근데 그 지난해 나와서 터는데 장난 아닌데 저는 그만큼 이 공력이 없어갖고 네. 이 터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 분발해야겠다. 그래서 어저께 엄청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 오솔길 위원님의 어떤 그 방송 능력과 뭐 이런 입담과 이런 거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중계 방송 통해서 많은 팬분들이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제가 이 순발력이 없어서 보면 저 자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그런 좀 스타일이라 네. 많이 좀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그 위원님이 중계 방송 준비를 엄청 철저하고 그 꼼꼼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그런 순발력이나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자료를 준비한 만큼 그 중계 뭐 질도 좀 올라간다는 그런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자료를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서 반도 못 건져. 제가 그 게스트분들 나오시면 특히나 선수 여러분이나 뭐 선수 출신이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이제 간단한 프로필 뒷조사를 좀 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오솔길 의원님 나온다고 하셔서 프로필 조사를 한번 해갖고 왔거든요. 별거 없는데 청취자분들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해설위원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읊어볼 텐데 혹시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좀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어서 그렇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1968년 10월생이시고요. 네. 만 49세. 저희 그 온더스포츠 멤버 그리고 그동안 다녀가셨던 게스트분들 포함해서 비하인드넷의 가장 지금 연장자분이 오늘 정말요? 출연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선수 시절의 포지션은 디펜스이셨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이스하키를 처음 시작하셨고 휘문중고등학교 휘문고 주장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뭐 20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부터 그때 이제 대표팀 생활 시작하셨고요. 근데 당시에 휘문고등학교 주장인데 연세대 안 가고 고려대로 진학한 게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휘문고등학교 뭐 주장들이 대대로 거의 연세대학교로 많이 진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연세대학교로 간다고 이제 아마 주위에서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부친께서 그 고려대학교로 결정을 하셨고 저도 그 내심 고려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 87학번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이건 좀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재학 시절에 연세대와의 정기전 3승 1무.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아주 후배들한테 두고두고 자랑을 하실 수 있는. 네. 계속해서 울고 먹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졌어. 잘해라. 네. 고려대학교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시고 군 입대를 하셨는데 상무에서 선수 생활을 또 이어가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서 또 잠시 코치 생활도 하셨다는 제가 이력을 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993년 12월에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실업팀이죠. 석탑건설의 창단 멤버로 입단을 하셔서 뭐 팀의 주장까지도 하셨고요. 1994년에 한국 아이스하키 대제전 이 대회가 이제 당시에 49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겸했던 대회였는데 석탑건설이 대회 초대 챔피언을 낳고 당시에 오솔길 위원이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상.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시네요. 제가 아까 그 박김철 PD님한테 얘기했는데 저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받기는 뭘 받았는데 그때가 무슨 대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자랑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조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1998년에 석탑건설 팀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 당시에
IMF였죠. 그렇죠. 뭐 그 당시만 해도 국내 실업팀이 4개나 있었는데 하나둘씩 해체가 되던 찰나에 석탑건설도 해체가 됐고 새로 창단하는 인천해양과학고에 당시 31살의 나이로 감독으로 창단은 부임하셨다고요? 아니었고요. 그때 그 감독이 공석이 되면서 네. 그 감독을 이제 구한다는 공고가 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지원하게 됐고, 아. 네 운이 좋게 그래 합격돼서 이제 감독을 맡게 됐죠. 그럼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은 그때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고등학교에서 코치 생활한 거는 이제 잠깐 군 입대 전까지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은 아니고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하다가 네. 이제 군 입대 후, 그러니까 제대 후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탑건설이 창단되면서 바로 이제 그 선수 생활을 하게 됐던 거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자 생활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죠. 해양과학고등학교 감독을 한 게. 그렇군요. 그런데 이후에 이 인천해양과학고 팀도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이 선수 생활 하시면서 또 지도자 생활 하시면서 이 팀 해체라는 풍파를 2번이나 겪으신. 이것도 좀 그때 많이 좀 안타깝게 네. 봤어요. 지금도 지금 인천에 이제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이제 명맥을 계속해서 이제 인천 최고부터 시작해서 명맥을 유지를 하다가 네. 그 전에 이제 신송고등학교가 있었잖아요. 예. 결국에 이제 명맥을 신송고등학교까지 이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인천에 이제 결국에 팀이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 해양과학고등학교도 굉장히 그 시련이 많았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이제 선수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서울로 이제 진학을 하고 싶어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그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일반 인문고교 고등학교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진학을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선수 수급이 굉장히 원활치 못했고 네 그래서 결국에 한 2년 정도 감독 생활 하다가 해체가 되는 그런 또 아픔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 이후에 또 제가 발견을 한 게 드래건스라는 아이스하키 유소년 하키 클럽, 예, 네. 유소년 클럽을 또 창단하셔갖고 유소년 육성에 또 힘을 쓰셨고 지도자 생활 이어가셨다고. 예. 그 드래건스 1기에 지금 현재 대면 킬러 웨일즈의 김우영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아시네요. 예. 네.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검색력. 김우영 선수도 저희 비하인드 넷에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 네. 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들려줘야겠네요. 네. 네. 김우영 선수의 꼭 전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지도자 생활을 쭉 이어가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이스하키 지도자와 방송 해설가로도 함께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아이스하키 경기 지도자 1급 자격, 뭐 아이스하키 심판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전임 지도자 아까 말씀드렸죠. 20세 이하 대표팀 총감독.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도 하시랴.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바쁜 건 없고요. 이제 네. 그 시즌 끝나고 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20세 국가대표 지금 사업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에 저 20세 대표 이제 대회가 있거든요. 네. 에스토니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회 전에 이제 합숙 훈련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장소하고 지금 대학 그 20세 대표가 거의 이제 대학 출신 대학 선수들이 많은데 요즘 그 대학 리그가 요번에 이제 그 처음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리그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 학사 일정을 선수들이 다 소화해야 되니까 예전 네. 그 정유라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학교에서 타이트해졌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선수들 소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또 맞춰 가셔야 그렇죠. 되니까 네네. 예, 신경 쓰실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이건 좀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 오솔길 해설위원 그 특이한 성함 때문에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그 성함 때문에 이름 때문에 있었던 뭐 해프닝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한 번 딱 들으면 그냥 딱 박히는 그런 성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제 링크장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태능 링크하고 그 전에는 이제 동대문 아이스 그 링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링크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전에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합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외부 전화를 쓰려면 이렇게 교환이 이렇게 꽂아줘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호수를 얘기를 하고 이름을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라고. 예. 오솔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환수가 여자분이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그 화가 나서 저희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그 이제 감독님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니 이분이 제 이름 갖고 이제 오해를 하셔서 찾아왔다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제 나를 놀린다 어린애가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 오솔길이 맞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과하고 돌아갔죠. 딱 이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네. 이름인 것 같아요. 한번 예. 들으면 뭐 잊지 않기 때문에 예. 어디 가서 빚은 못 집니다 이게. 오솔길 해설위원과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설가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방송 해설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드래곤스 팀, 예. 네, 그 유소년 팀 지도를 하면서 그 주위에서 좀 그 해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설 가장 많이 하신 1세대 분들이 이제 그 고재정 사무국장님 요번에 이제 그 올림픽 때도 네 자원봉사 하시면서 이제 참가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열정이 많으신 그 고재정 국장님이 굉장히 좀 많이 오래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뭐 강일래 위원님도 계시고 네 김수진 위원님도 계시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맥이 좀 끊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조리 있게 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경기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좀 그게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 네. 뭐 여기저기 좀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서 거의 뭐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안 한 방송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남녀 국가대표팀에 그 걸어왔던 길 99직관 국제대회는 거의 다 오솔길 해설위원님의 거의 다 중계로 같이 했죠. 듣지 않았나 네네. 보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예전부터 방송 뭐 해설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좀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저 마스크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 이 정도면 그래도 그 훌륭하시네요. 목소리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얼굴 안 보이는 이런 팟빵 같은 거 아주 이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조금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고 네. 한번 해보니까 정말 매력 있는 그런 그 직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꼭 이거 잘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갖고 준비도 많이 하고 네 노력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중계 방송 하시면서 해설가 입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에 대해서 파악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해설가하고 캐스터하고의 호흡도 좀 합이 잘 맞아야 되고 네. 특히 우리나라 캐스터들이 이렇게 그 항상 그 선수들의 이름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아이스하키가 뭐 그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캐스터들이 뭐 저 축구나 야구, 농구처럼 선수들의 이름을 완전히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 캐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뭐 웬만큼 다 이제 알고 이름 다 외우고 있고 예전에는 뭐 진짜 뭐 우리나라 선수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뭘 했습니다,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이 그런 쪽으로는 중계 쪽으로는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정보 전달. 네. 그래서 뭐 페널티 킬링이 뭐 성공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스탯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겨서 그거는 그 정보는 확실하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거, 또 그 선수에 대한 그런 깨알 같은 정보들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 저도 중계 방송 보면서 많이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확인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영향을 좀 받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제가 O형인데 A형에 가까운 O형. 그 댓글에 한번 그 상처를 좀 받았어요. 어떤 뭐야, 사건이었는지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뭐 소리만 지른다.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좀 이렇게 좀 그
기복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우리 선수들 좀 잘하면 막 흥분해갖고 막 예. 소리만 막 들어갔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 어떤 분이 조금 이제 듣기 싫으셨나 봐요. 너무 소리치니까 아하. 너무 시끄럽다고. 네, 왜 꽥꽥대냐고. 네,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그 다음 방송에서 좀 이렇게 낮추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그건 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그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뭐 제 스타일대로 갖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그 이름 얘기는 네. 제가 왜 그 이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선수 시절 때 제가 원래 오솔길이잖아요. 오솔길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캐스터분이 오송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끝나고 나서 그 캐스터분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KBS 그 캐스터분이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저 라인업이 올라왔는데 오솔길이라고 돼 있어서 자기가 이게 오타가 났는 줄 알았어요. 아하. 그래서 오송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네. 다음은 똑바로 내가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오솔길로 정확하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저는 꼭 항상 그 선수들 이름은 확실하게 좀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게요. 선수 입장에선 좀 중요해요. 또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참 외국 선수들은 그쵸. 중요하고. 예. 특히 또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NHL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들 그냥 편한 대로 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스웨덴 선수들도 뭐 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승이라고 그냥 읽어버리고. 예. 네네.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그 확실하게 그 나라 이름으로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근데 저도 좀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코발축 같은 경우도 뭐 코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예. 근데 이제 코발축구인데 그거를 코발축구라고 그러면 또 너무 또 그렇게 그 러시아 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코발축이라고 코발척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은 좀 있어요. 그렇죠. 오래된 선수들은 또 네. 오랫동안 불려왔던 게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쵸. 그런 고민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중계 방송이 있으신지 뭐 궁금해요. 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나라 경기는 일단 우크라이나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 마지막 그 신상원 선수의 그 슛아웃. 그렇죠. 세 번 그렇죠.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네. 정말 그때 새벽 5시에 끝났나 그랬어요. 맞습니다. 정말 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새벽에 생방송으로 봤었어요. 저도 밤샜죠. 정말 그거 본 사람들이 승리자. 맞습니다. 네, 그 댓글 중에 그 댓글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해설자의 그렇죠밖에 생각 안 나요. 그 메아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갑자기 음성 누가 지원되네요, 썼는지 머릿속에서.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브 사이드 탁 코너로 넣었잖아요. 정말 그림같이 들어갔고 지금 아직도 그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 경기 중에서는 이번 올림픽 결승전. 독일하고 러시아. 예, 저는 예. 그런 경기 아이스하키 지금 30년 넘었는데 35년 정도 했는데 처음 봤어요. 그건 정말 역대급 경기고 뭐 NHL 선수들이 안 와서 이번 평창 좀 아쉬웠는데 완전히 아쉬움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결승전. 정말.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할 수가 있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그런 평생 잊지 못할 경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올림픽 중계방송 하신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솔길 해설위원님 중계방송 봐왔던 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아까 뭐 흥분하는 그런 뭐 해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솔길 해설님의 그 울먹 해설 이게 눈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전 그때 슈타웃 승격 되고 나서도 자꾸 울먹하시는 걸 맞습니다. 봤고 맞아요. 그때 눈물 났죠. 저는 그 전에 왜 그 2016년 세계 선수권 일본한테 그 34년 만에 첫 승리했을 때 그때 기억나죠. 맞아요. 그때가 더 막 그때가 더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 갔다가 다시 이제 오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 원래 그 스튜디오 받는 장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애국가 장면도 없었어요. 보통은 그 전에 중계가 네, 끝나는데 그냥 끝내거든요. 근데 그
그 PD가 이거 여기 얘기해야 돼요. 김관섭 PD가 제 학교 후배인데 김관섭 PD가 그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거의 그 위에 CP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 이제 뒤에 이제 계속해서 있었는데 방송들이 있었는데 보통 국가 연주하면은 2분 이상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잠깐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 연주를 하니까 국가 연주 무조건 오늘 이기면 무조건 가야 된다. 예. 나 안 하면 이기다 해설위원 때려친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그 김관섭 PD가 그거를 이제 위에서 막 인터컴으로 들어오는데 다 씹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국가 연주 나오는데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일본한테 최근까지 처절히 밟혔잖아요. 그걸 후배들이 이겨주니까 그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웬 듣도 보지 못한 그 사카다 슈니였나? 이름 뭐였지? 그 골리가 대학 출신 골리였죠. 네, 간사이 골리가 갑자기 나와서 오노다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 준비해놨는데 얘 누구지? 막 정말 당황했어요. 얘 그랬더니 얘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미치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냥 3대 0으로 통쾌하게 이겨줘서 정말 너무 좋았죠. 그때 생각이 나네요. 눈물 진짜. 펑펑 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여자 선수들 중국이 이겼을 때 여자 선수들은 제가 또 지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세라 머레이 감독 오기 전에 예. 한 8개월 정도 지도했는데 그러니까 또 중국이 이겨주니까 또 그러고 나서 또 애국가들이니까 애국가들이면 그냥 눈물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특히 또 애국가들이면 아이사키는 이겼을 때 이긴 팀 국가를 그렇죠. 틀어주니까 그러면서 더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사키만의 매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선수 선배로서 그런 진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최근에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의 그 역사에 다 계셨네요. 임팩트의 오디오는 다 채우셨어요. 두고두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운이 좋았죠. 네. 자, 오늘 오솔길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특별한 회차가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또 많은 그런 감동과 재미의 기억을 안겨주셨듯이 오늘 저희 비하인드넷에서도 한번 기억에 남을 만한 회차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본격적인 거 들어가는 거죠? 네. 좀 부탁의 말씀, 기대감을 표하면서 열심히 털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비하인드넷 154회 오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해설계 국가대표라고 저는 표현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솔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솔길 위원님과 좀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대회에 다 계셨기 때문에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바로 올해 2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시면서 중계방송도 하시고 많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남자 여자 대표팀이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그런 뜻깊은 무대였고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팀 여자팀 모두 전패로 끝났습니다. 여자팀은 특별히 또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돼서 나갔던 대회였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고 패배는 패배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도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들도 많이 얻었고 가능성을 보기도 했었고 보완점에 대한 발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얘기거리가 나왔던 대회였어요. 이번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 남자 여자 국가대표팀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일단 개최국 출전권으로 이제 남녀 여자 팀 모두 나가게 됐죠. 일단 NHL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력에서는 이제 세계 탑 클래스의 선수들은 이제 빠진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제 KHL 리그나 그 다음 리그들 이제 여러
유럽의 유수의 리그들 선수들이 이제 다 출전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이제 팀들과 이제 처음 해보는 그런 경기였지 않습니까? 일단 첫 경기 남자부터 말씀드리면 체코 경기 조민호 선수 첫 번째 이제 올림픽 역사상 첫 골 나오면서 2대1로 이제 아쉽게 지긴 했는데 아쉽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경기를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대단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체코 다음 경기 이제 스위스 경기가 8골을 내주면서 0대8로 졌죠. 네, 무너지고 말았죠. 이번 대회 남자 여자 모두 다 스위스한테는 0대8로 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경기였죠. 캐나다 4대 0으로 예. 졌고 그리고 이제 8강 진출전에서 핀란드 만나서 또 한 번 그 안진희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3대 2까지 따라갔는데 이 피리어드. 그때 또 흥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저 그때는 그 SBS가 그 중방송이 없어서 현장에서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현장에서 봤는데 그때 이제 그 기자석이 저는 이제 그 기자 AD를 갖고 있어서 기자석에서 따로 봤거든요. 근데 제 옆자리에 5명이 이제 핀란드 기자들이 와서 같이 봤어요. 그러고 안진희 선수가 골을 딱 넣으면서 그 코스키네 골이잖아요. 2m예요. 2m. 예. 정말 제가 딱 봤는데 그 글러브 사이드 탁 코너에 딱 퍽 하나 딱 들어갈 자에 그 안에 초코파이 딱 하나 들어가죠. 초코파이. 거기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정말 저 완전히 만세 부르면서 일어나고 막 거기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렇지. 정말 링크장이. 그랬는데 그 핀란드 기자들이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라고요. 예. 그 너희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네. 너희 하키 원래 이렇게 잘하니? 이게 뭐지 네. 싶었겠죠, 그들도.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 하키가 이렇게 인기가 있니? 그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한민국 하면서 짝짝짝짝짝 하는데 너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만났던 나라가 그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예요. 다. 그렇죠. 체코도 하키가 제일 인기가 많고 스위스 마찬가지고 캐나다 뭐 두말할 필요 없고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국내 1위 스포츠가 다 아이스하키거든요. 예. 그 팀들하고 했는 경기였는데 마지막 핀란드 경기에서 안진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따라가니까 감독도 제가 봤을 때 감독 얼굴도 봤거든요. 얼굴이 정말 완전히 거기서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뭔가가 좀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페널티. 네. 페널티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무너진 게 너무 아쉬운 그런 올림픽이었고 남자는. 예. 네. 그랬죠. 그 강팀들을 상대로 데뷔전부터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대등한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뭐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격려도 받고 응원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스 경기를 제외하고 뭐 캐나다도 0대4로 네 골 차면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네. 그래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스코어였기 때문에 뭐 4패를 당하긴 했지만 스위스만 제외하면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그때 이제 세계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예. 3개월 준비 잘하면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또 희망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또 평창 올림픽이었죠. 여자 팀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여자 팀은 일단 뭐 그 남북 단일팀 때문에 완전히 뭐 그 선수들 경기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너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막 댓글이 막 몇천 개씩 달리는데 그렇죠. 네. 김원중 선수 이후로 제가 댓글 달려오는 그렇게 달려온 거 제가 처음. 네. 그래서 몇천 개가 막 넘어가고 심지어 막 한 10,000개도 넘어갔던 것 네, 같아요. 그때 제가 따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 이전 5년 동안의 기사 개수보다 그때 단일팀 이슈로 해서 나온 기사가 한 3배 이상 많았었죠. 네, 정말 그래서 아이스하키 뉴스가.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관심 받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런데 묻혀버리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같이 합류를 하면서 전력적으로 누수가 된 거는 뭐 사실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북한 선수들이 아무리 우리 선수들보다 기량적으로는 좀
우리 선수들보다 못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세라머리 감독이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일단 계속 그 많은 점수차로 패하고 그랬지만 한일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지금 희망을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같은 체격 조건을 가진 그 일본 팀이 일단 올림픽에 또 탑 디비전에서 일단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고 동양인도 할 수 있다. 예, 남자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여자 선수들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일본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좀 희망을 가졌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 끝나고 뭐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 직접 만나서 어떤 뭐 얘기라도 좀 해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때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선수들이 다 저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조언을 구하면 제가 가서 이제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런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선수들이 뭐 많은 점수차로 패해도 그래도 후배들이 자랑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꿈도 못 꿔봤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탑 디비전 올라간 거 세계 선수권 대회는 어떻게 됐든 우리 자력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일본도 못한 일이에요. 네, 일본도 못한 일을 우리가 결국에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의 맹주고 카자흐스탄 이겼고 일본 이겼고 아시아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뭐 지금 월드컵 한창이지만 축구보다도 훨씬 더 아이스하키가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위도 높고. 네, 순위도 높고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후배들이 항상. 하지만 뭐 아쉬운 점도 좀 있지만 너무 위축되면 또 선수들 여러모로 또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좀 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지 또 후배들 발굴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뭐 경기에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그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냥 일반 아이스하키 팬이 아니시고 또 선배 입장이고 또 아이스하키인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또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런 애정이 또 후배 선수들에게 또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위원님의 입장이 이번 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런 큰 대회, 과연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까? 특히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올림픽 직전에 막 평가전 했는데 막 전광판 사고 나고 이런 좀 불안불안한 그런 좀 사고들도 있어서 이게 잘 될까라는 좀 우려의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대회 운영 같은 거는 현장에서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정말 심란했죠. 그러니까 테스트 이벤트 할 때는 그 뭐 여자 선수들 스웨덴하고 이제 평가전 하면서 이제 테스트 이벤트 겸해서 이제 했잖아요. 네.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에 이게 딱 그래도 밖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럴듯한데 안에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석이 다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시멘트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의자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진짜 처음에 딱 들어가서 느낌은 목동 아이스링크구나. 예. 그 의자하고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좌석 보고 얼굴이 막 화끈한 거더라고요. 이거를 전 세계 팬들한테 이 화면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올림픽 결승전이 열린다고? 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NHL 뭐 구장이나 그건 바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아이스링크는 이 경기를 보는 이제 관중석은 조금 더 조도가 좀 낮아야 돼요. 네. 네, 좀 어둡게. 그리고 그 공연장처럼 링크 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링크장이 환해서 집중하고 좀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간격도 좀
좀 그 좌석을 좀 넓게 좀 배치를, 그러니까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조금 넓게 좀 해서 예. 그 대신 이제 그 경사를 좀 높게 줘서 네 그렇게 좀 뭔가 좀 경기로 확 링크 이 빅면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어져야 되는데 IIHF에서 이렇게 다 감리를 하고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링크장이 젖은 거는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추워요. 링크장 추우면 안 되거든요. 목동 링크가 많이 춥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새로 그러니까, 지은 강릉아크 센터도 많이 춥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 매니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춥냐? 네. 그랬더니 그 난방 시설이 안 돼 있냐? 돼 있대요. 그런데 원래 난방을 더 높여서 뭐 거의 그냥 긴팔 티셔츠 하나 입고 좀 열이 많은 사람들은 반팔 티셔츠 입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그냥 링크에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앞거는 락커에 들어갔는데 소변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선수가 거기 스텝하고 뭐하고 그러면 몇십 명 되잖아요. 남다 뭐 한 3, 40명이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소변기가 하나에 샤워 부스에 뭐 샤워 꼭지가 4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런 것들은 잘 몰랐던 정말 사실이네요. 저 정말 화나갖고 네.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 허구현 위원이 빙의가 돼서 인프라.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예. 너무 흥분되고 화가 나고 막 이래갖고 근데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그러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되고 하여튼 그 전에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게 협회에 좀 미리 좀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거기에 좀 인벌브가 돼서 뭔가를 좀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너무 깜짝 놀랐기도 했고 실망했고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많이 고쳐졌어요. 네. 그런 큰 걱정과 근심을 안고 출발한 대회였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또 새삼 느끼는데 경기 치르면서 명 경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 NHL 리그 안 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도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뭐 여자 결승전도 참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캐나다 미국전. 앞서 말씀 주신 남자 결승전도 대단했고 또 독일의 어떤 돌풍 네. 이런 것들 좋은 경기들이 많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해소되고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NHL 선수들이 좀 빠지면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게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독일 막 이 열풍이 일면서 제가 그 전희경 위원한테 그 쇼트랙에 뭐 쇼트랙에서는 레전드죠. 그러니까 그 저랑 대표팀에 같이 있으면서 제가 대표팀일 때 중학생이었어요.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전희경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올림픽은 어떠냐? 저는 그 경험해 보질 못했으니까 저는 심지어 가보지도 못했어요. 밴쿠버 올림픽 때도 여기 스튜디오에서 그냥 그냥 방송을 했지 화면 받아다가 이제 한 거지 옵티브로 한 거지 현장에 가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올림픽은 뭐 전혀 경험해 보질 못해서 어떠니 그랬더니 오빠 올림픽은 완전히 달라. 세계 선수권 대회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독일 선수들이 그렇게 또 선전할 수도 있고 그런 기본적으로 그냥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림픽은 뭔가 특별하구나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올림픽은 뭔가 특별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죠.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올림픽이 또 위원님 그 아이스하키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그 OAR 러시아 네네. 팀과 그 독일의 결승전 경기를 정말 흥미롭게 보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진짜 독일이 다 이겼던 경기를 아깝게 놓치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게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3피리어드 2분 남겨놓고 러시아에서 페널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끝난 거예요. 3대2에서 러시아가 한 골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2분 페널티면 그냥 끝난 거거든요. 2분 페널티가 끝날 때까지 그냥 파워플레이 하면 되니까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야 여기서 골리를 빼고 5대5를 해서
구시에프가 넣었죠 그때? 구시에프가 넣었어요. 니키타 구시에프. 예, 예. 네. 구시에프가 그냥 거기서 골대 앞에서 우당탕탕 하더니 그거를 꽂아놓고 연장에 가서 파워플레이, 예. 독일의 파워플레이, 예. 그게 뼈아픈 파워플레이가 되면서 결국에 카프리조프가 네 파워플레이 골 넣으면서 그냥 독일이 주저앉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러시아 그 정말 뭐 코발축이나 여러 그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와 있는 그 러시아 팀이 또 30년 만에 우승이었죠. 예, 예. 네, 캘거리 올림픽 88년 캘거리 올림픽 이후에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그렇죠. 네, USSR 소련 이후에 30년 만에 금메달 가져가는 것도 보니까 네 정말 박수도 쳐주고 싶고 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던 이번 올림픽이었습니까? 결과를 봤을 때. 네, 러시아가 뭐 네. 이렇게 뭐 우승을 점칠 가장 많은 우승을 점친 나라가 러시아였으니까 누구나 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독일을 또 응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반반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렇게 업셋이 나오면서 또 이번에 그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좀 약간 지금 그랬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반반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통에 강호가 좀 해줘야지. 한편으로는 뭐 NHL도 똑같은데요. 스탠리 컵도. 그렇죠. 네. 워싱턴 그 네, 베이거스 워싱턴과, 네, 지난주에 베가스가. 얘기 나왔었죠. 네. 베이거스 우승하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가스가 정말 그 신생팀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생팀이 우승하는 거, 그래도 워싱턴 아니, 여태까지 무슨, 그렇게 네. 했는데, 야 오베치킨 너무 걔 막 전 진짜 오베치킨 그 글러브 물어뜯는데 예. 그거 보셨어요? 홀트비가 저 패들로 막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틱으로. 스틱으로 딱 그 막을 때 오베치킨을 딱 보면서 글러브를 영혼이 빠졌다 그 들어왔죠. 냄새 나는 글러브를 엄지손가락을 막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그 오베치킨 저렇게 절실하구나. 근데 그렇게 절실한 사람한테 그래도 또 좀 가야 되지 않나. 네. 오랫동안 기다려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팬의 입장에서도 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비슷한 감정으로 보셨을 다 거예요. 비슷한 감정이었죠. 네. 이쪽도 사연이 있고 이쪽도 사연이 있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양쪽 다 쓰이죠. 네. 전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인지도라고 할까요? 인기 이런 것들에도 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올림픽 통해서 아이스하키 재미있게 봤다. 그런 그 관심이 월드 챔피언십까지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어,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셨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놀래기도 했고 아마 그때 이제 구정 연휴하고 맞물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슬로베니아 경기로 기억하는데 구정 연휴 전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밤 9시 경기였는데 9시 10분 경기였는데 꽉 찼더라고요. 미국하고 슬로베니아는 우리나라 그 관중들이 거의 저는 뭐 반이나 찰까? 네. 이거 외국으로 다 나가는데 미국 사람들 이거 다 생방송으로 봤던데 반이라도 좀 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꽉 찼어요. 대회 전에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에서 최고 인기인데 국내 인기는 사실 미약해서 네. 이거 티켓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걱정들. 네네네. 네. 근데 정말 아마 한 20%에서 30% 많게는 30%까지 아마 지자체로 많이 좀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그 분들이 좀 안 오셔서 노쇼 때문에 이제 그 빈자리가 좀 있었던 거고 네. 거의 다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 경기가 아닌데도 만석이 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건 예전에는 하키 그러면 필드 하키였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하키 그러면 아이스하키예요. 아이스하키를 먼저 떠올리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니, 필드 하키는 필드 하키라고 그래요. 전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인지도가 진짜로. 그만큼 올라갔죠. 네. 제가 선수 생활할 때도 하키 그런 필드 하키예요. 예전에 필드하키에서 우리나라가 막 메달도 따고 성적이 그럼요. 좋았잖아요. 네. 뭐 거의 메달밭이었고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남녀 모두 공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지도가 바뀌어서 하키 그러면 아이스하키고
필드 하키는 필드 하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스하키 관계자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대단한 변화네요. 전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고맙고 하여튼 더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선수들이 좀 선전을 해주면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더 좀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평창 대회를 통해서 큰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재미와 감동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큰 대회를 우리나라가 치렀어요. 바로 2018 월드 챔피언십. 예. 얼마 안 됐네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이제? 이제 두어 달 돼가죠. 시간 빠릅니다. 2018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계 해설가로서 대회를 치르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기는 다 뭐 맡아서 중계를 하셨고 결승전까지 네. 그렇게 중계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조별리그 7전 7패, 승점 0점, 최하위, 결국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이라는 결과를 안고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참 함께 승격해서 올라온 오스트리아는 또 잔류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도 저는 좀 들었는데 글쎄요, 뭐 거의 모든 것이 상대방에 비해서 부족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탑 디비전들 팀들과 우리나라 경기 보시면서 가장 큰 차이는 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평창에서 전초전을 하면서 일단 그 빅6하고 우리가 맞붙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빅6하고 한번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NHL 선수들하고 이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운이 좋은 거죠. 계속해서 이제 주사를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맞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을 좀 가졌던 거고 갑자기 이제 부딪혀 보면 저도 우리 선수 생활할 때 그 빅6하고 만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예요. 그건 네. 디비전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풀제였거든요. A풀, B풀, C풀. A풀 선수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C풀이었고 우리는 C풀이었고 그들은 이제 A풀이었는데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유대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랑 맞붙었던 게 이제 소련. 네. 그 USSR하고 이제 대학팀하고 맞붙었는데 일단 그 선수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삿바 싸움이라고 그러죠. 스틱을 한번 딱 대보면 느껴져요. 이 힘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게 나무 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학적인 발전도 굉장히 커요. 네. 지금은 이제 카본 그라파이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힘이 약한 부분을 그 운동 기구가 발전하면서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쉬프트가 굉장히 좀 약한 거를 우리가 이제 쓰지 않습니까? 뭐 80도 쓰고 90도 쓰고 이제 70도 있는데 예전에 나무는 그게 쉬프트가 없어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니까 스틱을 이제 많이 자르지 않습니까? 짧게 쓰죠. 네, 짧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탄성이 없어요, 스틱이. 네. 그러니까 완전 작대기가 되는 거예요. 지게 작대기가. 힘을 못 받죠. 그러니까 슬랍샷을 때리면 이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활처럼 휘는 상태에서 그게 낚아채면서 이제 그게 스틱이 가속도가 그러니까 퍽이 가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탄성이 없으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원타이머는 전혀 이게 정말 엘보우 와요. 이게 너무 딱딱해 갖고. 네. 이게 뒤에 이제 빅면부터 이제 긁어서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우리가 그네들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웠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도 그때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나는 거고. 네. 한 10년 차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10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선수 생활이. 근데 하키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해야지 눈이 띄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이제 수비수잖아요. 그럼 비하인드 넷에서 앞을 딱 보면 이 얼음판 60에 30인 얼음판 빅면이 다 보여요. 네. 예. 옆부터 앞에까지. 그게 이제 시야를 다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눈을 뜬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 10년 걸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지를 붙이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발전을 할 때 끝나는 거죠. 우리 선수들은. 근데 그네들은 벌써
뭐 5살, 6살부터 뭐 3살부터 스케이트를 타니까 걔네들은 벌써 한 20, 막 중고등학교 18, 때 19, 이미- 20 때 이미 네, 막 15년 날아다니네요. 이상 돼 있고.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때 이제 그 선수들을 보고 그 눈이 뒤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뭐 앞에 가 있다가 노루 패스 주는 거예요. 그냥 뒤로 딱 주면 뒤에서 탁 받아갖고 얘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그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지금 이제 안양한라 김창범 부장. 네. 지금 이제 GM으로 GM 을 GM 그렇죠. 안양한라 네. GM 김창범 부장님. 김창범 부장이 대표팀이 이제 첫 합류했을 때요. 제가 이제 고참이었고 그때 이제 그 삿포로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유니버시티 대회가 있어서 거길 갔죠.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그때 이제 진팩 감독이 캐나다 대표로 왔을 때예요. 네. 네, 그 북한 대표랑 막 2단 옆차기 하고 막 그랬어요. 북한 선수. 저 일본 선수들 막 하고 2단 옆차기 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김창범 부장이 그 저희가 아마 1피리어드를 3대 0인가 2대 0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뭐 그 아마 김 부장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들어왔고 굉장히 이제 의욕이 넘칠 때죠. 형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야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지 마. 쟤네들 화나게 만들면 안 돼. 저랑 아마 같은 파트너인 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향이 차이가 또 느껴지네요, 두 분의. 아니, 저는 이제 그 많이 겪어봤고 네, 이제 막 들어온 막내 대표팀 막 슬라이딩 들어가고 막 잡고 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일단 홀딩 페널티 못 가게 잡고 막 걸고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짜증이 난 거죠. 네. 그래갖고 이 피리어드에 한 10골 먹었나? 10골 넘게 먹었나? 그때 21대 0으로 졌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와 그랬더니 바로 들어와서 사과하더라.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그때 제가 이제 수비수인데 이제 우리 수비존에서 이제 상대편 디펜스들이 이제 중거리슛 쏘잖아요. 슬랩샷. 근데 걔네들은 이제 원타이머로 막 때려요. 원타이머로 때리면 거의 뭐 160km 막 150km 이상 나가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몸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슬라이딩으로 막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장비가 좋아서 이제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제 그 뭐 패드로 막고 그렇잖아요. 무릎 꿇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슬라이딩으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가드로 이제 막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타임으로 때리는데 진짜 퍽이 날라오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라이징 페스트볼 네. 이렇게 뜨면서 휘어요 이렇게. 정말 퍽이 야. 이렇게 휘어가는데 야 저걸 맞추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피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호 코치였거든요. 지금 경기고등학교 골리 코치했던 그 등치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 양반 그냥 네트로 그냥 꽂히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나와서 또 혼났죠. 야 피해. 형 진짜 저걸 나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창피한 얘기지만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런 그랬던 시절이 이제 있었죠. 그런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제 어깨를 나란히 어떻게 됐든 뭐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 수비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1피리어드 끝나고 나오면 우리 지역만 눈이 쌓이죠. 눈가루가 쌓이고 저쪽은 깨끗해요. 정빙이 필요 없는. 정말 한쪽만 하면 되는 그런 정말 그 챔피언 시절이 있었죠. 네. 그 이번 2018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리가 역시 또 세계의 벽을 실감하긴 했지만 뭐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 비하면 정말 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럼요. 과거에 이제 그랬던 시절들을 이제 말씀으로 전해 들었었고 네. 기사로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10몇 대면 20몇 대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올림픽 때는 NHL 선수들이 안 나와서 잘 넘어갔지만 NHL 선수들 나오고 하면은 그때처럼 막 10골 차, 20골 차 나올 거다라는 예측들도 많이 있었어요. 온라인 상으로도. 네. 저도 그거를 걱정했죠.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이제 예상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NHL 선수들은 전혀 부딪혀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했지 뭐 같이 뭐 그 디벨롭 캠프나 여러 가지 캠프를 그러니까 백 감독이 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변하면서 그런 선수들하고 마주칠 일도 있고 이제 그랬지만 그들하고 경기를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붙어 본 적은 저도 NHL 해설을 하면서 그 같이 그 선수들이 모여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선수들하고 이게 맞붙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그림이 안 그려지죠.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제가 그런데 선수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첫 경기가 핀란드였잖아요. 거기 뭐 아호 뭐 테라바이는 그 아호가 뚫고 나오는데 우리 선수들이 디펜스 존이 바로 그냥 이 제일 중요한 게 갭 컨트롤이거든요. 간격 유지. 그러니까 네. 간격 유지가 안 되면 슛을 할 때 뭐 스틱 브로킹이나 브로킹이 전혀 안 돼요. 너무 넓으면 그냥 스피드 줄여갖고 슛 쏴버리고 너무 좁으면 감아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딱 느끼는 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 스피드인 거예요. 이게. 수비수 그거를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저는 느껴보지 못했던 저는 그걸 알아요. 그 느낌을. 탁 달려오는데 그 스피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 타고 갈 때 그냥 서 있으면 30km 그러니까 뭐 한 60km 지나면 횡 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그 다가오는 게 갑자기 쭉쭉쭉쭉 다가오니까 이게 스피드 이렇게 백스케이팅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아우한테 그렇게 해서 몇 번 드라이빙에 당하니까 우리 수비수들이 뉴트럴 존에서 이제 이게 압박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리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수비가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이제 백체크를 해줘야 되고 디펜스는 핀치를 하면서 뉴트럴 존에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니까 미리 이게 내려가 있는 패스- 거죠. 디펜스는 뒤로 물러나고 공격수들은 따라가는데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러니까 중간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서 안에서 슛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벤치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무슨 간격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스피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건 아시아 리그에서도 겪을 수도 없었던 거고 뭐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심지어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스피드다 보니까 이게 NHL에서 탑 리거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들의 스피드. 아오. 거기서 이제 첫 게임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고전하면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근본적인 그런 차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닌데 뭐 앞으로 조금씩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간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그런 디비전 강팀들과 우리와의 간격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입장에서 우리가 또 약팀의 입장에서 그런 강팀들을 상대하는 어떤 전략? 강팀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요즘에 월드컵 보면은 약팀이 강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떻게 최대한 강팀을 괴롭힐 것인지 그런 전략들이 나오잖아요. 전술에서도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에 좀 필요한 그런 전략, 전술은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강팀들하고 상대했을 때 최대한 간격을 줄이기 위한. 제가 이거 처음 털어놓는 건데 네. 해설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세계 선수권 대회 때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림픽 때도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네들이 우리보다 신체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한 발 탈 때 우리 두 발 세 발 더 타야 된다. 전막던 힘까지 정말 다 해서 투혼을 불살아줘야 된다. 이게 참 근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네들이 정말 그네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데 우리가 걔네들보다 더 뛰면 우리는 심장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지쳐요. 사람이니까. 우리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백 감독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 감독이 이제 저랑 이제 20세도 같이 이제 두 번 나가서 이제 저도 이제 백 감독하고 코칭 스태프로도 같이 일도 해보고 그랬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가 상대를 뒤따라다녀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뒤따라다녀서 절대 이길 수 없고 길목을 차단해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영리해져야 된다. 상대가 어디로 움직일지, 뭐를 해야 될지 미리 움직이고
그리고 한 수 두 수를 앞서서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길목을 차단하지 않고서 승산이 없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단순히 한 발 두 발 더 뛰는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해져야 된다. 그렇죠. 더 빨리 네.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런 수준 높은 경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하키는 경험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죠. 네. 리딩과 리액팅이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워낙 빠른 운동이기 때문에 0.00 몇 초 안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제대로 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실수를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잘 됐다. 이런 게 성공 확률이 많다 하면 그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이 옳게 되면 이제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은 그런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던 경험도 굉장히 떨어졌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네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스마트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기 종목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일단 팀워크. 그거는 원팀이 돼야 되는 거는 네. 네, 원바디가 돼야 되는 건 뭐 기본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팀워크는 기본에 일단 더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 선수들이 이거는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구기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구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독일 선수들보다 좀 더 스마트해져야 돼요. 독일 선수들보다 더 뛰면 후반전 지쳐서 못 뛰어요. 저희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밤에 축구 독일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축구 해설위원이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좀 더 스마트해지고, 네. 뭐 열심히 뛰는 거 기본이고, 그들보다 더 뛰어야겠죠. 우리가 뭐 독일은 랭킹 1위고 우리는 뭐 50위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는 건 뭐 기본인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뛰어야 된다. 그들이 한 발 움직일 때 두 발, 세 발 움직여야 된다. 사실 저는 그런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의미 없다. 스마트해져야 된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에 공감이 너무 많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계속 고교리그 영상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고교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이 꼭 들으시고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굉장히 저는 공감이 네, 됩니다. 그 이제 협회 전임 지도자 하면서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이제 그 유소년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까지, 대학생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백 감독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혼자 안 돼. 같이 해야지. 똑같은 워딩이에요, 저랑. 네. 혼자는 안 돼. 같이 해야지.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같이 하는 걸 잘 못해요. 혼자는 잘해요. 네. 퍽을 잘 만지고, 지도자도 문제예요. 퍽을 잘 만지는 선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리그에서도 그 외계인 같은 NHL에서도 퍽 잘 만지는 선수 있죠. 대표적인 게 패트릭 케인. 그거는 걔 스페셜리스트예요. 근데 다 패트릭 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아호도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퍽 갖고 막 이거 막 또닥또닥 안 해요. 왜? 그거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만 남을 수가 없어요. 예. 오베치킨이 또박또박 이거 하나요? 예. 거기 가서 오비 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원타임으로 때려서 뭐 넣고 뭐 스케이트 타고 계속 돌고 뭐 이 정도지. 막 패트릭 케인처럼 퍽 갖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저는 채 썬다고 그러는데 따닥따닥 하면서 무슨 파채 썰듯이. 좋은 표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 제발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퍽 가지면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또닥또닥 퍽 만지고, 그러고 기회 있으면 슛 쏘고, 패스 안 주다가 뭐 하다가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패스 주고. 이게 최악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지도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거 이렇게 뭐 자기가 기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패스 주는 게 아니고 줄 타임이니까 패스 준다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개인기나 이런 데 치중하지 말고 팀 플레이. 예. 그건 개인기는
어차피 20살 이 중에 30살 돼서 해도 돼요.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 팀 플레이나 여러 가지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을 축적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말씀도 아이스하키 꿈나무들 유소년 뭐 아, 아마추어 필히 선수들에게 필수입니다, 굉장히 큰 필수. 도움이 될 만한 네. 조언인 것 같네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퍼 컨트롤, 슬랩샷을 얼마나 강하게 때리냐 이게 그 선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스마트하게 패스를 줄 수 있고 팀 안에서 녹아들 수 있는지 같이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게 선수를 평가하는 능력의 기준이 돼야 된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월드 챔피언십 얘기 안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어떤 방향과 문제점과 이런 것들도 은근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회 속에 다 있던 것 같아요. 예. 예, 다 같은 생각들을 하셨던 거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이번 월드 챔피언십 대회였습니다. 여담으로요. 스웨덴하고 스위스 결승전 중계 또 하셨잖아요. 뭐 스웨덴 우승, 스위스의 돌풍이 또 스위스도 거의 우승 거의 다 직전까지 갔다가 역전패로 끝났는데 앞서고 있다가 연장 슈트아웃 가서 졌어요. 저는 정말 스위스가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데 스웨덴이 가져가더라고요. 네.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결승전 경기. 스위스 응원하셨나요? 그때. 하면서 했어요. 네, 그 스위스가 정말 그 여러 가지 스피드나 이런 빠른 스케이팅을 보여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세계 선수권에 정말 드라마틱했잖아요. A 그룹에서 턱걸이로 올라와갖고 핀란드 제끼고 캐나다 제끼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거 뭔가 지금 여기 진짜 일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스웨덴은 저도 이렇게 그 보니까 19명인가 아마 NHL 리거로 구성을 했고 그 중에 9명이 퍼스트 라운드 픽이에요. 멤버가 좋았어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23.8세. 캐나다가 23.2세인가 그랬고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뭐 거의 제일 젊은 그런 라인업을 해서 쟁쟁했던 그러니까 세대 교체 완전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는 이제 캐나다랑 결승에서 붙어서 캐나다에서 오라일리가 골 넣고 그다음에 빅터 헤드만이 동점골 넣고 1대1로 그냥 비겨갖고 그때 결국에 슈트아웃 갔잖아요. 근데 그 킹 헨릭 룸키스트가 그냥 한 골도 안 먹고 그 결국은 그래서 이겼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진짜 그래서 너무 좀 그랬는데 진짜 요번 결승전은 정말 이것도 역대급 세계 선수권 대회였고 스웨덴은 말 그대로 진짜 조직력 하키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플레이도 제가 알기로는 39%, 40% 엄청난 거죠. 전체 1위였고 페널티킬도 88%, 전체 3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조직력에서는 뭐 최고였고, 그러니까 스웨덴이 우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았는데 일단 스위스의 돌풍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스웨덴, 스위스 하키를 보면서 또 그런 인상을 받으시고 저런 건 좀 우리가 차용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를 보면서 제일 일단 그 부러웠던 건 뭐냐면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가 아이스하키라는 거. 축구가 아니에요. 아이스하키예요.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민에게서 사랑받는 스포츠가 아이스하키고 자국 리그 수준이 높죠. NLA가 그 굉장히 그래도 탄탄하게 돼 있고 거기 또 세금이 없으니까 거기가 세금 없다고 거기서 왜 그렇게 뭐 누구는 그 세금이 없어서 뭐 그렇다고 이러는데 뭐 썰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박용수 코치도 피츠버그에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쵸. 옷 벗었죠. 스위스 리그에서. 그래서 일단 그 자국 리그가 일단 제대로 잘 돼 있다. 그리고 스위스가 굉장히 빠른 스케이팅으로 걔네들의 패턴이 그들만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힌지 패스라고 그러는데 D2D에서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힌지가 이제 저 경첩이거든요. 그 경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D2D에서 반대로 꽂아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창에서도 당한 게 그 횡패스예요. 막 치고 나가다가
치고 이 왼쪽에서 치고 나가면 오른쪽에서 겁나게 뛰어요. 쫙 뛰면 거기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통하면 그러니까 우리 디펜스가 거기에 한번 당하니까 물러서게 되죠. 이렇게 물러서게 되면 공간이 나오고 드라이빙을 해서 그 선수가 감지는 못하지만 뒤로 백을 하니까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뒤쪽으로 빼줘서 2선에서 슈팅하고 뭐 거기서 우적적해서 골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당해갖고 8골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랬어요. 요번에도 그 빠른 스케이팅에 스웨덴이 거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도 그 스케이팅에는 뭐 NHL 선수들한테 뭐 정말 맥데이비드한테는 안 되지만 뭐 우리도 뒤지지 않거든요. 스피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키를 이제 우리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스위스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죠. 요즘 그 세계 하키의 주류고 트렌드고 뭐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또 이선 공격이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되잖아요. 지금 뭐 특히 그 파워플레이에서는 지금 뭐 빌드업 과정에서 계속 이선으로 패스를 내주고 이선에서 그런 이선 공격이 들어가면 상대편 수비 선수들이 그 블루라인 쪽에서 머물러 있게 돼요. 예. 이거는 들어오는 걸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는 서 있고 우리는 스피드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가니까 그런 또 유리한 점들도 있고 그런 점들은 우리 저 현장 지도자들이나 우리 저 아이스하키 관계자들도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백 감독은 다 꿰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올림픽 치르면서 우리 지도자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녹음 시작할 때 지난주에 김정민 팀장님이 엄청 잘 터시더라 이런 말씀 주시면서 걱정도 하시는 것 같더니만 지금 뭐 만만치 않으신데요. 감동받고 갑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쉬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쭉쭉 가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하고 월드 챔피언십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렸네요. 네. 오늘 오솔길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154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미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5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솔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월드 챔피언십 얘기 한 가지 빼먹으셨다고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얘기는 꼭 하셔야겠다고 안 하면 그러셨네요.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 경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따라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르웨이전. 그렇죠. 마지막 경기 노르웨이전. 운이 따랐던 거는 우리가 노르웨이만 이기면 승점 3점으로 우리가 잔류가 가능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행운이거든요. 자력으로. 네. 이 경기만 이기면 된다. 제가 김정민 팀장이 뭐 기록들은 다 꿰고 있어서 그 기사에 계속 이제 승점 6점 얘기가 나와갖고 물어봤더니 오스트리아가 승점 5점으로 2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서로 이제 세 팀이 물리기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을 텐데 그래서 승점 6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승점 6점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점은 얻어야 잔류할 수 있다. 네. 안정권이다. 네. 일단 확률로 봤을 때는 이제 5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점 0점에서 3점만 따도 3점만 따면 그냥 바로 그냥 잔류 가능한 이제 역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일단 그 조민호 선수가 어깨에 그때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어깨 근육이 파열돼서 거의 이제 어깨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 맞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도 정말 비장한 그런 기운이 좀 느껴졌고 부상 선수들 거의 다 들어왔고 네. 정말 마지막에 좀 뭔가를 여기서 진짜 오른팔에서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해보자는 그런 비장한 기운이 느껴져서 저도 뭔가 좀 이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박우상 선수가 거기서 딱 골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그 챌린지 신청을 했잖아요. 예. 노르웨이에서. 근데 이게 노골이 됐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리와인드로 이제 돌려보는데 그 노르웨이 선수 디펜스 선수가 밀어내면서 그 골리하고 접촉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골리가 넘어지면서 이제 그 뒷다리에 이제 종아리 부분에 맞고 이제 굴러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그 상대편이 이제 그 컨택이 되면서 이제 박우상 선수도 넘어진 건데 그 장면이 골 크리스가 아니라 골 크리스 밖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 아니면 그나마 그래도 뭐 인정을 하겠는데 크리스 밖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 크리스 밖은 그 골리 보호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굿골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노골로 되면서 야 이게 확실히 유럽의 이 텃세구나. 예. 우리는 동양 팀은 뭐 우리 팀밖에 없으니까 있어요. 그네들의 그 텃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 동양인들에 네. 대한 그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정말 뭐 사소한 거 갖고는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득점이냐 아니냐 갖고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고 나서 더 화가 났던 게 요번에 NHL 파이널 그 2대2 되는 베가스 골. 그것도 네. 골리 인터페런스로 해서 그게 저 비디오 판독 들어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워싱턴의 주스하고 이 페론하고 계속 싸우다가 그게 이제 그 주스가 그 밀어붙여 갖고 그 페론이 골리 크리스 안에서 완전히 골리 크리스 안으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골은 들어가고 그 페론이 넘어지면서 스케이트로 그 홀트비의 저기 오른쪽 그 뒷다리를 걸면서 넘어지고 홀트비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모션을 쓰거든요. 이렇게 중심을 잃으면서 그러면서 골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전 당연히 이건 골리 인터페런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굿골 하더라고요. 뭐냐면 디펜스가 주스가 이건 저기 체킹을 하니까 그 배틀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굿골이다. 골과는 상관없이 예, 들어가는 어떤 이 저 공격 패턴과는 상관없이 두 사람끼리 하다가 그 저 수비수가 공격수를 밀어 넘겨주고 그리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이랑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 관계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크리스 안에서 네. 완전히 골대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우상이 골이 더 생각나는 거죠. 선수 골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네. 기억이 다시 한번. 이건 기고 저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최고의 저 물론 NHL과 IIHL 다르죠. 룰이 네. 다르긴 하지만 골리 인터페런스 똑같거든요. 그쵸. 뭐 저 페널티의 어떤 어떤 가중이나 이런 수준만 다른 거지 그런 거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NHL에서는 굿골인데 우리는 노골 선언하니까 정말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그 울분을 중계 방송 때 토해내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 정도로 토해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박우상 선수 노골 처리됐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 그렇게 뭐 판단을 했으니까 제가 거기서 막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해설자의 입장이 이제 자꾸 그 제 분을 목소리에서 계속 그러면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짜증 내시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도 진짜 딱 접은 거죠. 왜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쇼텐디드 상황에서 또 한 골 먹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넘어가 버렸죠. 네, 완전히 넘어가 버리니까 네.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김정민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들 너무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또 전해지는 것 같고 네. 두고두고 아마 회자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이제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다가올 대회도 있고요. 뭐 이 와중에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백지선 감독하고 이제 3년 재계약 발표가 되면서 함께 앞으로의 길을 또 가게 됐어요. 백지선 감독과 함께했던 지난 4년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기억들이 납니다. 뭐 과거의 대표팀과 위원님 시절 때 지금의 대표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선수들은 시스템 얘기를 하던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떠세요? 백지선 감독의 지도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일단
그 가장 선수들에게 이제 와닿는 부분은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 네. 예. 아, 저 사람은 정말 내 모든 걸 걸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아, 저 사람이 그냥 그 NHL 레전드 스탠리컵을 2번 들어올린 뭐 이런 그냥 단순히 그런 거를 떠나서 예. 아, 저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그 사람이 죽으려면 나 죽을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충성심, 네. 그런 교감, 신뢰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가장 뭐 큰 것 같고요. 그게 백지성 감독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 백 감독의 리더십이죠. 그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쇼든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뭘 하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주위 지도자들한테 항상 후배 지도자한테 그 얘기해요. 뭘 해라. 항상 학병에 보든 지도자를 뭘 하든 얼음판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쇼라도 해라. 네. 그래야지 그들이 너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미쳐서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자. 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모로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런 레전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어떤 뭐 정말 불가능한 옵션을 줘도 미션을 줘도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뭔가가 좀 생기는 거죠. 투쟁심, 도전심을 그렇죠. 자극하는 네. 그런 리더십이 있었군요.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디비전 1 그룹 A를 치러야 되고 다시 이제 탑 디비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과제가 일단 있고요. 또 여자 대표팀까지 같이 거론을 해보면 이 뭐 세계 선수권도 있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이제는 자력 진출을 해야 되는 또 과제가 있어요. 더 바늘구멍이잖아요. 올림픽은 남자 12팀이고 여자 8팀 나가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참 이게 큰 과제들이 첩첩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당장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4년 어떤 과정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일단 계획을 쇼텀과 롱텀으로 해서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백지성 감독이 일단 준비를 해서 일단 그 저희 협회 상임이사에서도 기본적인 자기 플랜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포스트 평창에 대한 준비는 지금 계속 지금 준비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카자흐스탄에서 아스타나에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1A가 있잖아요.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벨라루시, 헝가리, 리투아니아까지. 장난 아니에요. 리투아니아 요즘 심상치 않고요. 뭐 벨라루시는 우리랑 뭐 굉장히 뭐 버거운 상대가 될 거고 슬로베니아 마찬가지고 헝가리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수들의 부담감이나 이런 건 이번 탑 디비전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이제 백 감독도 나름 열심히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일단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가장 큰 약점이 이제 많이 노쇠화했다는. 이제 그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평균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너무 많고 뭐 제가 언제까지 우리가 귀화 선수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평창 때 뽑아본 평균 연령이 28.8세였어요. 가장 나이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일단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뭐 평창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고참 선수들이 또 이제 거의 이제 은퇴 수순을 밟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또 너무 잘해주면서 뭐 김원중 선수가 이번에 또 MVP도 받았고, 네. 조민호 선수가 또 그렇게 또 펄펄 날고, 네. 그 노장들이 아주 뭐 김기성 선수도 그렇고 투혼을 아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다행이면서 또 그 밑에 받쳐주는 이제 후배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점들이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백지성 감독도 제가 그 걱정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풀을 좀 넓혀야 된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뭐 한 25명의 선수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뭐 거의 한 2-3명 정도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좀 넓혀서 한 40명 정도에서 뭔가 좀 뭐 A팀, B팀에서 여기서 좀 선수들도 긴장감을 갖고 뭔가 경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 좀 그런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그런 풀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선수들을 좀 많이 좀 늘려야 돼요. 우리 가장 큰 우리 그 아이스하키의 문제점이 뭐냐면 초등부는 굉장히 그래도 튼튼하게 뿌리를 잘 내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학교로 선수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한 40명 정도 수준에서 그 한 10년 이상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80명에서 100명은 그 중학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선수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선수들과 학부형들의 그 생각은 그 선수로 가면 공부는 이제 이제 관두는구나, 이제 때려친다, 네. 운동에 올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선수의 그 인생을 걸겠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선수의 그나마 그 뭐 다행인 거죠. 왜 뭐 핸드볼이나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인원이 뭐 더 없어서 선수가 없어서 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뭐 가주는 것도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그 뭐 12살, 13살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뭐 공부냐 운동이냐 이렇게 선택해 주지 말고 그걸 좀 늦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중학교 때 운동을 주 5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백 감독 생각도 똑같아요. 네. 백 감독이 한국 와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중학교 선수들이 주 5일 운동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엘리트 스포츠의 현실이기도 하죠. 네. 네. 중학교 선수들이요. 주 7회 해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운동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레슨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 쇼해야죠. 중학교 선수들이. 근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데 또 막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냐? 그것도 또 아닌 그러면 거 경기력이 많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거 안 올라가지. 그거는 혹사예요. 그 운동이 아니고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부상만 오고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지치거든요. 네. 지치면 부상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겨워요. 운동이. 재밌지를 않고 정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할 때는 그 얼음판에 들어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후각적으로 오는 잠보니의 매캐한 냄새. 그리고 고무판의 그 고무 냄새. 네. 얼음판에 그 딱 들어가면 그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럼 피가 끓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야 오늘 뭐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일주일 내내 운동하니까 그냥 또 안 돼. 뭐 해야지. 시키면 뭐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절실함도 없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그런 창의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부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을 때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수들은 한 2, 3회 정도 운동시키면서 공부가 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그때는 진짜 죽기살기로 운동하고 그때는 뭐 선택의 기로에 그때 이제 설 수도 선택을 있겠네요. 이제 16세, 17세 때 15세, 16세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늦춰주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오히려 더 좋은 선수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나 이거 야구 한번 보세요. 최희석, 그 이대호 이런 선수가 우리 평균입니까? 거인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하키도 그네들이 얘기하는 에버리지 하이츠가 6피트예요. 6피트면 183이잖아요. 네. NHL 하이츠는 6피트 1인치예요. 그럼 185가 넘어요. 그게 평균 키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균 키가 되려면 그런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키 평균 키가 지금 175 정도밖에 안 돼요. 제 키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 키보다 10cm가 더 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선수들이 필요하고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때 자야 돼요. 왜 밤새도록 운동을 하고 앉아 있냐고. 잘 쉬어야 됩니다. 네, 쉬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래야지 키가 크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하고. 근데 이게 너무 운동만 시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영리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책은 안 읽고 운동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운동만 해서 물론 그 기능적으로 영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머릿속에서 어떤 이 스마트해지는 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선수들 층이 넓어질 것이고 그러면 좋은 선수들이 나올 거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수록 팀 수는 점점 줄어드는 이 안타까운 우리나라 그 학교 아이스하키 학교 스포츠의 이 현실에서 보다 많은 선수 풀을 우리가 최대한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뭐 그런 방안 쪽에서 좀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또 심정이 느껴지기도 했고 앞으로 미래를 보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입장에서 뭐 그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어떻게 단계적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지 또 이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좀 말씀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오솔길 해설위원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김정민 팀장님에도 똑같이 드렸었는데 아이스하키인으로서 앞으로의 바람,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수들이 좀 더 많이 국민들에게 좀 더 좀 다가가는 그런 좀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많이 좀 늘어나서 좀 더 좀 제2의 좀 부흥기가 되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하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고요. 특히나 우리 어린 선수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여기 준비한 거에 반도 못했어.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여기서 지금 끊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20세 대회 뒤로 해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오늘 초대해 하게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나 즐거웠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번 꼭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154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좀 의미 있는 토크들이 많이 이어졌으면 오늘 좋겠어요.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박기준 PD님 앞으로도 속에서 계속 섭외 울컥울컥 좋은 하는데 섭외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또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자, 저희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네이버 TV,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요즘 계속 고교 리그 영상 그리고 대면 킬러 웨일즈 2018 범고래가 간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2018 범고래가 간다 진행이 되고요. 화, 목, 토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안양한라 얼리버드 시즌권 판매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잡혀있네요. 29일 금요일까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154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다음 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